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소방관부 후보생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총평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영역을 보시면 서론 부분은 출제가 안 됐고요. 이제 수사가 9문제, 그다음에 공소제기 1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가 5문제, 증거재판에서 6문제, 자, 그다음 상소 재심에서 3문제, 이제 간이공판 절차 엄밀히 말하면 아니지만 즉결이나 이제 그런 절차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특별 형사 절차, 간이공판 절차 1문제, 그 다음에 종합 문제는 출제가 안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제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죠.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가 좀 길죠. 지금 페이지 수가 한 1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총은 1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들은 경제학, 소방학 이런 것들은 이제 6페이지인데 13페이지니까 문제가 좀 길다 뿐이지 난이도는 아주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고요. 물론 이제 고르게 이렇게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왔지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우리 수사 같은 경우도 수사 준칙 같은 거 좀 부담스러운데 출제가 안 됐고요. 공소시효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재정 신청,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이런 거 다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건 이제 상소 재심인데 재심이 안 나오고요. 상소가 이제 3문제나 나왔다는 것, 이게 좀 특징적인 것이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상소의 일반론만 나오는데 이제 항소도 1문제, 상고도 1문제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스킵을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를 하셨다면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틀린 지문 선택 문제하고 옳은 지문 선택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틀린 지문 선택 문제가 많을수록 이제 난이도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지문 선택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출제가 된 거고요. 박스형 문제인데 개수형은 아예 출제가 안 됐고, 이제 OX 조합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나온 거죠. 사례형 문제는 없었고요. 자, 그다음 지문이 이제 전체가 원래는 125지문이 돼야 되는데 한 문제가 OX 조합형이 지문이 4개밖에 없어서 124지문이죠. 124지문 중에서 판례 지문이 106개, 그 다음에 조문 지문이 18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합격선은 한두 개 선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100점이 거의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 그 다음에 조금 못 본 분들이 92, 그래서 96점 정도 되어야 합격선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죠.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제 1번이 답이죠.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판례는 아니고 원래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신 판례 할 때 제가 다뤄들었던 판례입니다. 자, 지금 우리 피고인의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송 기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이 피고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도 이제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니까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워낙 중요한 이제 전압 판례여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자, 예전에는 그 해당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경우만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 판례가 바뀌면서 이제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형이 확정돼서 수용 중인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바뀐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쉽죠. 자, 지금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를 했어요. 항소법원이 지금 유죄를 선고하려는 거죠. 그래서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더욱더 피고인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더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번은 쉽죠. 자, 2급 시각장애인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자, 권리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자, 이제 이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니까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공판 절차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절차는 당연히 무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항소심은 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다 새롭게 해야 되겠죠. 이 무효니까. 자, 그래서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이제 다시 판결을 해야 된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열람복 사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람복 사건 나왔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이냐는 거죠. 자, 1번은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아직 기소 전 사건이요. 자, 그러면 증거를 다 보여주면 안 되죠. 자,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아닌 뭐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피의자가 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맞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3번인데, 뭐 사실상 같은 지문인데, 뭐 답을 알려준 거는 마찬가지죠. 자, 지금 공소 제기된 사건입니다. 자, 이미 공소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죠. 뭐 소송 계속 중인 사건, 뭐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증거 게시를 해야 되니까, 자, 변호인은 검사한테 이 서류 물건의 목록만 열람 등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서류 전체를, 내용을 다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바로 답이죠. 답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이제 답이 나오죠. 자,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 증거물, 뭐 내용까지 다 열람 복사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재판장이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그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인데, 자, 뭐 답은 이미 뭐 2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 보시면 되죠. 자, 지금 변호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부나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정보기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 청구를 한 거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 절차로 다퉈야 된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죠. 확정 기록. 자,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에 그걸 열람 등사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자, 그걸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복수한 준항고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죠. 그래서 2번이어서 뭐 답은 너무 쉬운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인데, 자, 1번이죠. 이거는 이제 최근에도 판례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또 반복해서 판례가 나와서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 할 때 다뤄 들었던 내용이죠. 자, 송달 영수인을 신고할 수 있는데, 자, 그 송달 영수인을 신고하면, 자, 그 효력은 그 신급에만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소가 되거나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신고 효력이 없다. 맞고요. 자, 송달 명의인이 체포 구속된 날, 소속 기록 접수 통지 등의 송달 서류가 송달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에 송달됐다. 자, 그러면 이제 송달 효력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먼저 송달됐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자, 애매하다는 거죠. 선후 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자, 송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된다.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 쉽네요. 자, 지금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 자, 그럼 이제 공갈죄의 일죄의 일부죠. 일부인 게 협박입니다. 자, 그럼 공갈죄 흡수돼 버리지 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협박죄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해도, 자, 그 고소력이 미치고요. 공갈죄 전체에 미치고, 자, 취소를 해도 공갈죄로 처벌하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쉬운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5번. 자, 이게 이제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자, 지금 경찰서장이 직결심판 청구를 했는데, 자,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공소제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사건을 관할지방 검찰청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검사가 착각을 한 거죠. 자, 이게 직결심판 청구가 기각돼서 기소해야 될 사건이 아니고 그냥 정식재판 청구한 것이다 라고 오인을 해서 기록만 보낸 겁니다. 자, 공소장을 지금 공소제기를 안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공소제기는 불성립이고요. 나중에 이제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자, 그 공소제기를 소송행위로 보는 거죠.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이게 답이죠. 자, 워낙 뭐 쉬운 질문이죠. 자, 지금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도 않고 상고 유의서만 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럼 변호인 선임서를 내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적법 유효한 상고 유의서가 될 수 있느냐? 자, 결국은 변호인 선임서를 나중에 냈을 때 추안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이 변호인 선임서의 경우 추안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내도 적법 유효한 상고 유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수사 4번 문제 보시죠. 자, 수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은 그냥 수사의 정의죠. 자, 수사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뭐,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해도 적법하니까, 자, 이제 2번도 맞고요. 자, 3번은 이제 수사는 우리 상당성, 필요성, 비례성. 자, 그래서 비례성이죠. 자,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압수수색 할 때, 자, 일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정황이 있어야 되고, 자, 관련성이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한정해서 이루어진다. 뭐 너무 쉬운 지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함정수사는 이제 범위 유발형, 이제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자, 수사기관이 이제 사실이나 기락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해서 범위를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다. 자, 그럼 수사기관이 함정을 판 거고 범위 유발형이니까 위법이죠. 자, 그럼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됐다. 자, 지문에 답이 나와 있네요. 자,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인 때. 자, 우리 재무다치고처에서 무잖아요, 무. 자, 그러면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공소기각 판결 사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기출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틀린 지문 만드는 것도 있었고,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틀린 지문 만든 것도 있었고, 연습 많이 했던 지문입니다. 너무 쉬운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우리 검수완박하면서 들어간 거죠.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해서 수사해서는 안 되고, 별건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워낙 뭐 시사성 있는 지문이어서 쉬운 지문입니다. 자, 5번 불신검문인데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불신검문 사유가 있으면, 자, 불신검문 원칙적으로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뭐 이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다음 불신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자, 그러면 자, 그 당시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나 지식을 다 고려해서 자,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문제는 불신검문 대상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 혐의가 있을 걸 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에 답이 있죠, 위에. 자, 이거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만 있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객관적 혐의가 아니어도 되고요. 주관적 혐의만 있어도 되고, 구체적 혐의가 아닌 추상적 혐의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객관적 혐의를 요하는 체포 구속보다는 훨씬 낮은 혐의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불신검문에서 원픽 지문이고요.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자, 이제 불신검문 할 때는 조문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즉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는 불신검문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때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자, 그 불신검문은 적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워낙 유명한 판례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뭐 조문만 알면 되죠. 자, 이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할 때는 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죠. 자, 임의동행이니까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행한 사람을 데려가서는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은 6시간 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뭐 여기까지도 워낙 많이 했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신검문은 원칙적으로 정지시키고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요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는 거죠. 자, 일반 소지품 검사는 명문의 그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피의자 신문이네요. 자, 그러면 먼저 1번입니다. 자,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언제부터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수십 번 보셨을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그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이제 피의자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 시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속돼 있는 지금 대통령이 수사받으러 나오라니까 조사를 받으러 안 나오고 버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데려갈 때, 자, 그러면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발부돼 있는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이제 강제로 구인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임의수사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영상 녹화할 수 있는데요. 자, 피의자의 진술이잖아요. 그러면 동의가 필요 없죠. 동의가 필요 없고. 참고인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그리고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된다. 이건 맞는데 동의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틀린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건 뭐 유명한 판례죠. 자, 이제 구금된 피의자는 이 보호장비를 채울 수 있는 경우는, 자,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유해, 자,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다. 자, 그러면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자, 그러니까 자, 검사는 자, 이런 사정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착용을 하고 있으면, 자, 그걸 풀어달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다. 자, 이게 바로 4번이죠.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지금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자,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안 시켜주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겁니다. 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의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 이거죠.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변호인 참여권. 자,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자,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당한 거니까, 자, 이거는 위수증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위수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번도 틀린 질문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 이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 의심하는 상당한 이유고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자,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자, 좋고요. 자, 사경은 직접 청구를 못하니까, 자, 검사한테 신청하면, 자, 검사가 청구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뭐 요즘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자,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자,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부를 해야 되지만, 자, 이거죠. 이제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그때는 발부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요건으로 2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죠. 자, 워낙 많이 했던 겁니다. 자, 당시 상황만 갖고 판단하는 거죠. 사후에 밝혀진 사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긴급 체포를 하는 이제 수사 주체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지만, 자, 그 당시 상황, 이 기준이 되는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자, 이게 현재의 합리성을 잃었다. 자, 그럼 그때는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되는데 지금 체포를 한 거니까 위법이죠. 자, 그게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죠.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 연습을 많이 했던 지문입니다. 자, 긴급 체포를 한 피의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속을 하고 싶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잖아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자,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심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는 경우예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니까, 자, 그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통제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죠. 자, 검사는 30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죠. 긴급체포했다 풀어줬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사경은 이제 검사한테 즉시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죠. 뭐 행위의 가벌성, 범죄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다 인정돼야 되고, 자, 핵심은 요거죠. 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조문에는 없지만 이 통설 판례가, 자, 이 체포의 필요성인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된다고 해석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워낙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자, 실사성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지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보관할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임을 신고한 때, 자, 그때는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서에 승낙 없이는 압수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가 주거주인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자, 수사기관 원칙적으로, 자, 그 피의자와 함께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웃사람 또는 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최신 판례 할 때 제가 지문으로 만들어뒀던 지문 그대로 나온 거죠. 자, 지금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자, 이 피의자가 이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이웃 사람이랑 공공단체 직원을 같이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자, 이제 입증 책임인데 뒤에 또 답으로 나온 지문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옳은 지문이죠. 자, 지금 임의 제출물 압수했는데, 자, 그럼 이게 이제 임의 제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은 검사가 져야 되죠. 자, 그래서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 검사가 아닌 피고인 피의자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지문은 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정보 저장 매체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 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때는 수사기관이 이제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리한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최신 판례할 때 이 지문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지문이죠. 자, 지금 이 정보 저장 매체죠. 정보 저장 매체인데, 자, 지금 그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자, 그럼 그때는, 자, 더구나 이제 218조 우리 임의 제출인 경우죠. 자, 임의 제출일 때는 관련성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때는 뭐 참여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최신 판례인데요. 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수사기관이 이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해서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어서 물건을 압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장주의 예외로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 자, 그럼 지체 없이 압수영장,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걸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사기관이 돌려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다가 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전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안 돌려줘도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돌려줘야 될 것을 안 돌려주면서 사전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편법으로 지금 회피를 한 수단이잖아요. 자, 대법원은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후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자, 뭐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크기 때문에 뭐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당연한 거고요. 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정보만 문서만으로 출력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해당 파일만 골라서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뭐 2번 당연한 거고요. 3번도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 혐의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자, 그럼 더 이상 뒤지면 안 되죠. 자,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요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3번입니다. 워낙 유명한 지문입니다.
자, 답은 4번인데요. 답은 4번인데, 자, 이게 이제 조금 낯선 지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틀린 지문인데, 자, 이게 전원 합의체 판결의 반대 의견, 우리 다수 의견의 반대 의견이 지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 의견까지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인데, 자, 이게 반대 의견을 안 읽고 그냥 다수 의견만 읽었던 분은 이게 조금 낯선 지문이어서 좀 곤란했을 겁니다. 근데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같이 보시면 되죠. 자, 우리 뭐 최강욱 사건, 그 다음에 정경심 사건, 뭐 조국 사건, 자, 이런 데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뺏어요. 자, 근데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다. 자, 그러면 자, 그 주인도 참여를 시켜줘야 되냐? 자, 이 문제잖아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 동양대학교 교수 대기실에서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를 하면서 이제 현실적 소지 보관자 자, 조교를 이제 참여시킨 상태에서 압수를 했잖아요. 자, 근데 나중에는 그게 뭐죠? 정경심 소유다. 자, 그럼 소유자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한 거죠. 자, 대법원이 뭐라고 해요? 자, 이 참여를 시켜줘야 되는 사람은 현실적인 소지 보관자여야 된다. 자, 그럼 소유 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얘기는 현실적인 소지 보관자는 아닌 소유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참여를 시킬 필요가 없죠. 안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요즘은 이제 이 피압수자, 현실적인 소지 보관자는 형식적 피압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 관리자는 실질적인 피압수자니까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뭐 5번 쉽죠. 자, 지금 영장을 집행하면서 자, 관련 정보를 다 탐색, 복제, 출력이 끝났죠. 자, 그렇다면 관련이 없는 정보들은 다 삭제, 폐기, 반환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지금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4번 지문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속어법으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4번을 제외하고는 뭐 답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체혈 체녀인데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1번은 쉽죠. 자, 지금 체녀 요구가 이루어졌는데 위법한 체포 상태 이루어졌다. 뭐 당연히 위법이고. 자, 그에 이어서 또 체녀 요구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자,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위법 상태가 그대로 승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이 위법한 체녀 요구가 있었던 걸 봐야 된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뭐 쉽죠. 자, 지금 이제 강제 체혈이나 강제 체녀는 뭐 둘 중에 하나만 넣었으면 되죠. 압수수색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 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걸 발부받지 않고 동의도 없이 했어요. 자, 그러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사후영장도 안 받았다. 뭐 그럼 당연히 위법이죠.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제 음주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자, 이제 이게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뭐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인 동의 받아서 혈액을 채취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호흡 측정한 것이 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뭐 쉬운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자, 강제 체녀죠. 체녀. 자, 그럼 이제 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뭐 최후 수단이어야 되고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받아서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면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없을 때, 자, 그때는 필요 최소한의 영역을 행사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게 옳은 지문이고요. 자, 5번입니다. 너무 쉽죠. 자,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체혈한 환자의 혈액. 자, 지금 이미 의료인이 의사나 간호사가 체혈해 놓은 혈액이죠. 자, 근데 이걸 임의 제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의료인이 보관자니까, 자, 보관자가 임의 제출을 하면 되는 거죠. 환자 동의 필요 없죠. 환자 동의 받지 않아도 자, 증거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너무 쉬운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체포구속 적부심이고요. 자, 1번은 이제 요거죠. 자, 지금 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조문에 피의자라고만 했으니까 영장에 의해서 체포됐든 그렇지 않은 피의자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인데 워낙 많이 했던 거죠. 자, 우리 체포와 구속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우리 구속 적부심을 할 때는 보증금 납입 조건 무피의자 석방, 자, 피의자 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체포는 이틀짜리잖아요. 이틀짜리인데 보증금 납입 조건 무피의자 석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실질 심사가 있냐 없냐, 자, 두 개 차이점하고 같이 해서 정리했던 겁니다. 너무 쉬운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피의자만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자, 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버리면 피고인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바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적부심을 진행해서, 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게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우리 적부심에 대해서는 그게 석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항고를 못 합니다. 자, 그렇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 무피의자 석방, 자, 요거는 항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었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부심으로 풀려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죠. 도인이라고 우리 두 문자 따서 정리했던 거죠. 실제 도망하거나 실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자, 그걸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할 수가 없다. 조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염려 갖고는 안 되고요. 실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자, 그때만 재구속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우리가 기본 강의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도인 이렇게 두 문자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공소 제기 후의 수사인데요. 자, 이제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니까, 자, 이거 이제 이미 수사잖아요. 자, 그럼 이제 공소 제기 후에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하고 3번이죠. 자,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번복 조서라고 하죠. 자, 이제 공판 준비나 공판 길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불러다가, 자, 추궁해서, 자, 그걸 번복시키는 조서입니다. 자, 증거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자, 그렇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자, 이제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증거 동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냥 거기에 대해 성립의 진정 인정하고 반대 신문권 보장됐다,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증거 동의했을 때만 쓸 수 있다. 자,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불러다가 이제 번복시키는 진술을 받는데, 형식이 이제 진술 조서가 아닌 이제 위증죄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형식으로 작성됐다. 자, 그래도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보이셨어야 되죠. 자, 지금 번복 조서는 이 조서입니다. 조서. 자, 이 조서를 동의 안 하면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3번 지문은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냐가 아니고 증언이죠. 증언. 이 법정에 나와서 지금 한 증언이에요. 자, 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에 똑같이 이제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이잖아요. 그럼 증언이니까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 표현이 이렇게 됐죠. 그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자, 이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보였어야 돼요. 자, 똑같은 지문이 두 번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위에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이제 물은 거고요. 밑은 증언의 증거 능력을 물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증언이라는 것만 보셨으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실수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은 개념이죠. 4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1심 판결이 무죄가 나니까 검사가 항소했어요. 자, 그럼 항소심이 열리면 그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작성한 거죠. 자, 똑같죠. 증거 동의 안 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 제기 후에 구속, 압수수색입니다. 자, 뭐죠? 강제수사. 자, 그러면 수소법원만 할 수 있는 거죠. 수소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수소법원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죠. 자, 공소장 변경인데, 또 뭐, 이 문제를 쉽게 내려고, 이제, 우리 쉬운 문제들은 앞에다 그냥 1번에다 그냥 답을 줘버렸죠. 자, 상해치사인데요. 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뭐 피해자 얼굴을 2회 정도 때렸죠. 그래서 폭행을 가한 사실만 인정된다. 상해치사는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법원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해치사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소장 변경을 안 하면 자, 축소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될 필요는 없죠. 자, 그것이 현저히 정의와 행평에 반한다. 그걸 처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이 안 됐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행평에 반할 때 그때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현저히 정의와 행평에 반하느냐? 사람 그냥 얼굴 2대 때린 정도입니다. 자, 그걸 처벌을 못 한다고 해서 자, 그것이 뭐 현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답 바로 1번입니다. 자, 2번 워낙 중요한 질문이죠. 자,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이제 법원의 재량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재량이니까 뭐 공소장 변경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죠. 상습 사기로 공소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 개의 사기를 묶어서 포괄일체로 공소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행위 일부를 독립된 상습 사기죄로 공소기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 사실이 먼저 공소기한 상습 사기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중 기소다. 맞죠? 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여러 개의 사기를 묶어서 포괄일죄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범죄잖아요. 하나의 범죄. 이미 기소가 돼 있는데 지금 공소 제기 후에 이루어진 범행이긴 하지만 자, 요걸 별도로 공소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이미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는 일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또 공소 제기를 한 거니까 뭐 당연히 이중 기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건 뭐 관할할 때 워낙 열심히 했던 내용이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돼서 이제 단독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합의부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관할권 있는 법원에다가 이송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1심에서 단독이 합의부로, 2심은 집업 합의부 사건이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괄일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이냐. 자, 괜히 지웠는데, 자, 여러 개의 행위를 묶어서 포괄일죄로 기소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 뭐 동일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자, 변경된 공소사실이 자, 그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범죄에 속하느냐, 그 전체적으로 상습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이게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자, 공소 제기에 관련된 문제죠. 자, 1번입니다. 자,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자, 지금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서 자, 이 공소장에다가 다 적지도 않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우리 CD로 구워서 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드로 구워서 낸 부분은 뭐 서면에 기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는 공소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서면에 기재된 것만 공소 제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워낙 중요한 지문이고 뭐 공소장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소 사실의 기재는 특정이 돼야 되겠죠. 뭐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그럼 왜 특정을 해줘야 되느냐? 자, 이거죠. 자, 법원이 어디까지 심판할 것인지를 대상을 한정해야 되고, 피고인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3번이죠. 답 너무 쉽죠. 자, 범죄 일시, 장소 등을 개괄적으로 표시해서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특정이 안 된 거죠. 2번이 반대니까요. 자, 그러면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바로 공소기각 하느냐? 아니죠. 자,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좀 기재해 달라고 성명을 해보고, 검사가 거기 응하지 않으면 그때 공소기각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특정할 필요 없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쉬운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소년부 송치처분 받은 전력, 뭐 직업이 없음. 자, 이걸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공소장 1번주에 반한 건 아니다. 자,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소장 1번주 위배라는 이의가 있었고요.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리 소송 절차가 진행이 돼도 이미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이제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됐다면 뭐 하자가 치유가 되겠지만 이미 공소장 1번주 위배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고 유효하게 지금 이제 그 이의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판 절차 진행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다. 자, 바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은 증인신문이네요. 자,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춰서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뭐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 이제 증인의 증인신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자, 그러면 이건 위법이죠. 증인신문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증인 채택 결정 취소한 거니까 자, 위법이다. 자,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는 자,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자, 피고인이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진술한 것이 이제 부담스러우면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반대 신문권은 인정해 줘야죠.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지문인데, 자, 이것도 기출로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자,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했고요. 자,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하기로 해서 피고인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증인은 나왔죠, 그죠? 증인은 나왔는데 피고인이 안 나온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 그렇다면 이 증인을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피고인 나온 그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 줘서 보여주면 되죠. 자, 그게 적법한 증거, 증인신문 방법이니까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재판장이니까 순서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증인 적격 묻는 거죠. 자, 공동 피고인인데 공범이니까 피고인이고 증인 적격이 없지만 소송 절차가 분리돼서 자,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자, 이제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증인 될 수 있다.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자, 이제 간이 공판 절차가 나왔는데요. 자, 답이 너무 쉽죠.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답부터. 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서 자백을 했어요. 자, 간이 공판 절차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이제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들 연습 많이 했던 지문이죠. 간이공판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답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된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자, 1번입니다. 자, 상습폭행죄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이 폭행은 인정하는데 상습성을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상습폭행죄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상습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까? 자, 이거는 간이공판 절차로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항소심까지 간 거잖아요. 1심은 다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간이공판 절차로 갔으니까 증거동의가 의제됐고, 자,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판결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이때는 증거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또 3번 같은 관련 지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증거동의가 간주가 됩니다. 자, 근데 단서에 뭐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 이게 증거동의가 안 되는 거니까 4번이 이제 또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거는 워낙 익숙한 지문인데 조금 형태를 달리 냈네요.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의 부존재는 사실상 추정된다. 자, 그럼 바꾸고 말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 책임 조각 사유가 없다. 자, 위법하다, 책임이 있다라는 게 사실상 추정된다. 자, 피고인이 이런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공소사 인정할 때만 간이공판에서 심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이게 지금 모순이잖아요. 자, 위법성 책임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위법성 책임이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이공판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법하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위법성 조각서의 책임 조각서를 주장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간이공판자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를 진술하지 않을 때 그게 자백한 거다라고 판례가 얘기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위법하다, 책임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이공판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가 증거법인데요. 뭐 쉽죠. 자, 6조 단서의 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법률에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애매한 법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증명한 게 아니고. 그래서 기억번이고요. 자, 니은번 이제 법정의 무거운 살인죄 같은 경우도 뭐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도는 증명이니까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증거들 사이에 모순 조촉이 없어야 되고, 뭐 논리와 경험 측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뭐 너무나 쉬운 지문, 자,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모 공동점에서 공모입니다. 자, 우리가 고의, 공모, 자, 전부 다 구성요건 요소, 범죄 성립 요건이에요. 당연히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자, 뒷부분은 뭐 고의, 공모 다 똑같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걸 부인할 때는 직접 증명할 수 없죠. 자,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자, 워낙 유명한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리을번은 뭐 당연한 지문인데 이건 최신 판례로도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서 지난번에 최신 판례 때 다뤘던 지문이죠. 자, 지금 형사재판을 하는데 다른 형사사건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확정된 내용이니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당의 형사재판에서 자, 이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다른 증거가 제출돼서 자, 이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인정되면 배촉해도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제 1번입니다.
다음은 18번 문제네요. 자, 자백 배제 법칙입니다. 자,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 자, 피의자가 스스로 약속한 겁니다. 자, 뭐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건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임의성이 있다는 거죠. 워낙 유명한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자, 법원에 가서도 똑같은 자백을 했다. 자, 뭐 확인하면 되죠? 주문에 답이 있죠? 자,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자, 그러면 이 법정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죠.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자, 요거죠. 자,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임의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피고인이 입증해야 된다. 아니죠. 자, 검사가 그게 임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고, 자, 임의성이 인정돼도 진술 거부를 고지받지 못했잖아요. 자, 그럼 진술 거부는 고지받지 못한 증거니까 위수증이죠. 자,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자, 이게 바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성 없다고 의심하는 사유가 있고 자백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있어야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자, 그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5번입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쉬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이죠. 자, 전문 증거입니다. 자, 문제수는 전문 증거가 두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죠.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합중국 검사라는 공무원이 작성한 거니까 자, 315조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는 인정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315조 할 때 공부했죠. 그 공무원에는 수사기관은 제외되죠. 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은 312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5조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1번 맞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박근혜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고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자,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됐다. 이건 뭐 존재 자체가 유증사실이니까 전문 증거 아니니까 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문제는 그 서류를 다시 진술의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이 된다. 자, 이제는 내용이 요증 사실이잖아요. 그럼 전문 증거죠. 자, 그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자, 여기에는 당해 피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경 작성 피신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범 조서도 증거로 쓰려면 자, 그 공범이 성립의 진정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답 4번인데 워낙 많이 했던 질문이죠. 자, 지금 법정에 나와서 증언 거부를 행사한 거죠. 자, 그럼 이것이 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즉 법정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될 사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게 314조 316조 2항인데 자, 이거는 나올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나와서 증언 거부한 거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워낙 확고한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뭐 증언 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 뭐 상관없죠. 뭐 정당하지 않다. 상관없고. 뭐 증언 거부권이 진술 거부권을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 워낙 연습을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이것도 뭐 마르고 낫도록 했죠. 자, 이거죠. 우리 이제 재전문 증거죠. 자,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를 인정하는
제전문 증거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서류.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이제 인정하죠. 물론 요건은 엄격하죠. 자, 일단 서류의 요건인 312조 내지 14조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진술이니까 자, 진술의 요건인 316조 요건도 같이 갖춰졌을 때 그때만 엄격하게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전문 진술, 뭐 제재전문 서류, 자, 이런 것들은 형소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자, 이건 증거 동의 안 하면 아예 증거를 못 쓴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워낙 많이 했던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이죠. 자, 20번은 자,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데, 자, 그게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라면 뭐 검사 작성은 310조 1항, 사경 작성 310조 3항으로 갈 테잖아요,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편법으로 자, 그 312조 1항 3항 적용을 피해 보려고 이름을, 자, 그게 뭐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닌 진술 조서, 진술서, 뭐 자술서 이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이름을 쓴 겁니다. 판례는 뭐라 그러죠? 이거죠. 자,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어도 실제로 피의자 신문 조서 아니냐?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아예 312조 5항에서 조문을 아예 만들어 버렸죠. 일반 우리가 뭐 당연하게 이제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속 적부 신문 조서입니다. 뭐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자,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뭐죠? 근거 규정이죠. 자, 이게 311조가 아니고 315조 3호에 따라서 이제 증거력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 자, 우리 실황조사서는 뭐 사고 현장이나 이제 교통사고 현장 같을 때 수사기관에 나가서 그 상황을 검증한 내용을 적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서류는 수사보고서예요. 수사보고서. 자, 어떤 서류냐? 그냥 수사의 경위나 결과를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황조사서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검증조서에 대한 조문인 312조 6항으로 증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지금 이제 전문 진술이죠. 뭐 조사도 전문 진술 하는 거 증거로 쓸 수 있는 건데, 자, 문제는 뭐죠? 이거죠. 원 진술자가 증언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자, 그게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특수상해 피해자가 자,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검사가 주신문 할 때, 자, 이건 다 했죠. 자,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절반만 하다가 출석 안 하고 이제 가버렸죠. 자, 그럼 반대 신문을 제대로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됐으니까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5번입니다. 자, 21번 증거동의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라고 했죠. 자, 1번입니다. 뭐 1번, 3번은 이제 우리가 증거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 증거동의는 학자들은 이제 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자, 판례는 묵시적이면 되죠. 별 의견이 없다라고 진술했으면 증거동의 한 걸로 볼 수 있다.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포괄적 증거동의가 가능하냐. 자, 학자들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동의하겠다. 자, 이건 피고인이 너무 불리하니까 개별적으로 동의해야 된다고 보지만 판례는 포괄적 동의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3번도 틀린 질문.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2번이죠. 2번이요. 자, 아까 뭐 있었잖아요. 자, 증거 동의가 무죄가 됐어요. 자, 1심 판결이 났죠. 자, 항소심 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증거동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처리를 해야 돼요.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는 처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2심에서 그걸 처리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4번, 5번은 증거동의 간주죠. 자, 약식명령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2번 안 나오죠. 자, 그럼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으니까 증거동의가 간주가 되는 거고. 자, 필요적 변호 사건이긴 하지만 무단퇴정했죠. 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했으니까, 자, 이때도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당연히 증거동의가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만 옳은 지문이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탄핵 증거입니다. 자, 1번 지문이죠.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이건 지문이 길어지는 바람에 쉽게 나온 거죠. 자, 지금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이라는 건데, 자, 낚이면 안 된다 그랬죠?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 자, 그럼 이 탄핵이란 말에 낚여서 탄핵 증거라고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피고인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탄핵하는 거니까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 증거가 아니죠. 아닙니다. 자,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량만 떨어뜨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범죄 사실에 관련된 증거는 쓸 수 없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같은 얘기고요. 자, 검사가 유죄의 자료를 제출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인데, 자, 그럼 이제 320조 3항에 따라서 내용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내용을 부인하니까 증거로 못 씁니다. 자, 그러나 탄핵 증거는 자유로운 증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탄핵 증거로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3번이 답이고요. 틀린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뭐 워낙 기출이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탄핵 증거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도 자기가 한 진술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들어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을 다툴지를 상대방이 알려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뭐 답으로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자, 우리 탄핵 증거는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죠. 그냥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증거 목록에 뭐 써져 있지 않고 증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증 취지가 다 써져 있고 제시까지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자, 지금 보시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확 건너뛰어서, 자, 상소 세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부 상소인데요. 자, 문제가 또 시험생들 엄청 배려해줬죠. 그냥 바로 1번 답 지문, 워낙 유명한 지문으로 그냥 바로 그냥 답으로 딱 제시를 해줘 버렸습니다. 1번입니다. 자, 포괄 일죄입니다. 포괄 일죄. 자, 일죄죠. 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했다. 그럼 지금 이 무죄가 난 부분은 검사가 다투질 않죠. 자, 이건 다툼이 없는 거죠.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상소했습니다. 자, 어쨌든 일죄니까. 자, 일죄는 불가분이니까요. 이제 상소 불가분은 측상 전체에 다 효력이 미쳐요. 그죠? 다 미칩니다. 자, 2심도 전체가 다 2심이 되죠. 원칙대로 가야 되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요거죠. 자, 판례가 요 부분입니다. 자,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는 당연히 안 다투고 검사도 안 다투니까 이 다툼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는 빼야 된다. 자, 이게 바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전부 상소효력이 미치고 2심 된다까지는 좋은데 심판 대상에는 이 부분은 다툼이 없는 부분은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상상력 경합도 뭐 마찬가지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항소심이 이제 두 죄를 경합범,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고 한 죄는 유죄, 한 죄는 무죄 이렇게 선고했는데, 자, 검사가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
상소했다. 자, 근데 상경이다. 자, 상경. 자, 그럼 상경이니까 포괄일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로 죄가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자, 전체가 다 상소 효력이 미치고 이심이 되고, 그 다음 유죄 부분을 깨주는 것은 피고인한테 불리할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유죄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자, 실체적 결합이네요. 자, 유죄, 무죄 다 다퉜죠. 자, 피고인 검사 쌍방이 상고를 시켰고, 자,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죄고요. 유죄고. 자,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가 있다. 자, 이제 이 항소심이 무죄라고 한 걸 대법원이 이제 무죄가 아니라고 깨는 거죠.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네요. 자, 지금 이 실체적 경합이 37조 전당경합범 관계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죄를 합쳐서, 자, 합쳐서 형을 송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죄는 그대로 유죄, 무죄 부분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형을 다시 정해야 되니까 파기는 전체를 다 파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다 파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뭐 이건 쉽죠. 자, 실체적 결합임죠. 일부 유죄, 일부 무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죄, 무죄가 확실하게 분리가 됐고요. 피고인이 유죄 부분만 상소했어요. 자, 그러면 실체적 결합이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가분인 상황에서 요거는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아무도 안 다투니까. 자, 그럼 이제 무죄 부분은 확정이 된 거고, 지금 다툼이 있는 유죄 부분만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맞고요. 자, 5번 똑같은 얘기죠. 자, 경합범인데 일부 유죄, 일부 무죄입니다. 자, 이제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했다. 그러면 이제 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검사도 다투지 않고, 그러면 분리 확정된 거죠. 그 다음에 무죄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만 상소심 심판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실체적 결합이니까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항소인데, 자, 요거는 항소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워낙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변호인 단원에서도 다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직권 국선 변호인 할 때도 다뤄지는 부분이어서.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항소유서를 내야 되는데 항소유서를 안 내죠? 그럼 이제 항소 기각 결정할 수 있죠. 자, 근데 항소유서는 안 냈지만 뭐 법원이 보니까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 아니면 항소이유서라는 걸 별도로 내지는 않았지만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다 써져 있다. 조금 그때는 기각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지금 이 상소이유서 제출도 재소사 특치 규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준용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 상소이유서 제출도 다 뭐죠? 재소사 특치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한테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네. 조금 변호인이 거기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럼 항소유서 제출 기간은 변호인한테 통지한 날,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했고, 자, 그 피고인한테, 그리고 이 국선 변호인한테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자, 근데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사선 변호인 선임 왔습니다. 국선 변호인 잘랐다.
사전 변호인이 또 소송기록 접수통 제출표 있냐? 아니죠. 국선 변호인이 소송기록 받았잖아요. 그럼 사전 변호인한테 또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항소유서 안 내고 국선 변호인도 항소유서를 안 냈죠. 자, 여기 답이죠? 자,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피고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국선 변호인. 쉽게 말하면 국선 변호인이 게을러서 이거 안 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선 변호인 잘못 때문에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게으른 국선 변호인 자르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소송기록 송지를 해야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항소 기각해야 된다. 아니죠. 피고인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국선 변호인 잘못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는 것은 피고인이 너무 불리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항소심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뭐 우리 소송기록 접수 통지할 때 대충 다 다뤘던 내용이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요. 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25번입니다. 자, 25번은 뭐 상고심은 워낙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배제를 했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그 기출 문제라도 한 번씩 풀어보셨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압할 하나만 봤어도 답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배제를 했느냐, 아니면 뭐 출제의 빈도는 낮지만 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냥 개념을 잡아뒀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신 분들은 많잖아요. 자, 그분들은 요 부분도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 번 정도는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예 안 나오니까 나 완전히 제끼겠다로 한 부분들은 이제 틀린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이건 뭐 형법 판례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이 상고로 나오지 않고요. 특별 형사 절차 중에서 소년 절차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년이면 부정경을 선고해야 되잖아요. 유경 선고할 때. 자, 근데 소년의 기준이 언제냐?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으로 19세 미만이에요. 그럼 사실심 판결 선고시는 지금 항소까지 갔으니까 항소심 판결 선고시 여기 기준입니다. 자, 미성년이었는데 나중에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됐다. 자,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이에요. 상고심 판결 기준이 아니고, 자, 그 당시 뭐죠? 미성년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부정경 선고해야 되고, 그 부정경 선고가 위법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다음 이런 지문도 있고, 반대 지문. 항소심 판결이 날 때 성인이 됐어요. 19세가 넘었어요. 자, 그러면 정기형 선고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이건 이제 상고심의 구조만 이해하면 되죠. 여기 알려주잖아요. 상고심은 사고심입니다. 속심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재판했던 것을 대법원이 한 번 더 살펴봐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항소심에서 다루었던 것들만 심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항소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새로 집어넣어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거, 이거는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대법원 가서 다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상고 제기를 했는데, 자, 뭐 부적법 법률 방식 위반됐거나 상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자, 그러면 확실하게 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결정으로 이제 상고 기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그죠? 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 자, 양형부당입니다. 자, 그러면 뭐 2년, 3년 이런 사람들이 양형부당 주장하면 그 대부분이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10년 이상이야죠. 10년 이상. 자, 그럼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니까 양형부당으로는 상고를 할 수가 없죠. 자, 4번입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비약적 상고에서 뭐 거의 기출이 된 유일한 판례라고 보시죠. 전압 판례입니다. 자, 1심 판결이 났잖아요. 자, 원래는
2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2심을 건너뛰고 대법원으로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비약적 상고를 했고, 검사는 안 된다 이거. 1심 판결 났지만 이게 비약적 상고 대상이 아니고 2심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항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비약적 상고 요건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한 거지만 그건 뭐죠? 2심 가자는 걸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소로 세우고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압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도 해드렸는데, 자, 우리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인데 조금 쉽죠, 너무. 너무 쉬워서 이제 실수 안 하기 시험이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기출 지문만 꼼꼼히 잘 정리하고 최신 판례만 정리하면 아주 고득점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 사항 개념 위주로 하시고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